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교재액 이제 3부죠, 여러분. 펀드 투자 1. 여기 이제 그 투자 1, 2,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다 합해가지고 이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이게 투자 1 파트가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선물이 뭐고 옵션이 뭐고 수합이 뭔지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생삽 자체 그 이론이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출제되냐면 뭐 10개 중에서 뭐 한 각각 여기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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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개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파생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선물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선물의 이제 경제적 기능, 선물은 이제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도 거래하고 또 차이점 뭐가 있는지 4가지 거래 형태가 있는데요. 뭐 해지, 투기, 스프레드, 차익 거래. 예, 옵션도 이제 이런 거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ITM, ATM, OTM, 옵션은 이렇게 이제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본질 가치, 그다음 이제 시간 가치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저걸 계산해내는 거냐.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옵션을 이용하면 다양한 전략을 이제 필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 이제 어렵다, 파생상품이 어렵다, 이론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나는 쉬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평균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쉬우면 정말 다행이죠. 나는 여기가 오히려 쉽더라.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제 수합도 파생상품인데 그 중에 이제 금리 수합, 통화 수합 간단히 다룰 거고요. 신용 파생 상품을 여기서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이론을 학습하는 건데, 이제 개념 이해가 이게 단시간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업무도 하시면서 그 짬짬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대신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지만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 대비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파생상 펀드 공부할 때 이걸 먼저 이제 강의를, 교재는 뒤에 나와 있지만 이걸 먼저 제가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이제 중도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특히 그 앞에서 영어 파트 할 때 파생상품 용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영어 파트 복습해 보시면 조금 도움 될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파생상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 자격증으로 여러분 그냥 이제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또 파생상품 자문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건 이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고 여기서는 기초적인 것만 이제 살펴보겠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을 퓨처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미래를 사고 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파생상 다 미래를 사고 파는 겁니다. 자,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파생상품이 이제 영어로 디리버티브죠. 그래서 디리버티브가 파생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생상 말 그대로 원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이 됐든 금리가 채권이 됐든 통화가 됐든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왔다는 거예요. 파생상품은 이제 원상품, 주식, 채권 등 여기서 파생돼 나온 건데 근데 따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걸 기초자산이라 부릅니다. 얘네들 가치 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 가치가 따라서 변하는 거다. 그러면 어디에 활용하는 거냐? 원래 파생상품은 이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피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해지. 근데 이제 해지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투기,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 다양한 이제 거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래는 미래 불확실성을 이제 제거하려고 나온 거다. 미래 가치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미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파생상품은 여러분 미래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현물 거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사고 파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파생상품 이제 그 종류를 이렇게 나눌 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거래 기법 이렇게 뭐 써가면서 외울 필요가 없고요. 크게
선도,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이제 나누죠. 우리 법에서도 여러분 파생상품을 얘네들은 손익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그냥 선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옵션, 수합. 여러분 선도는 뭐라 그랬어요?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옵션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우리 법규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수합은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인도, 권리, 교환, 수합이 교환이니까. 그리고 이제 장소에 따라서 장례파생, 장애파생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선물은 장례에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파생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도거래하고 수합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장외에서만 거래돼요. 예. 요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것도 물어요, 여러분. 장례 상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선도거래 또는 이제 수합거래 그러면 다 장외에서 거래되고요. 선물, 무슨 선물 그러면 다 장례예요. 그다음 옵션은 장례에서 다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옵션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5가지 거래를 봐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내가 주식을 950원에 샀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현물 거래죠. 통상 우리가 T+2일 이내 이렇게 결제가 되면 이걸 다 현물 거래를 봅니다. 근데 한 달 뒤라고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한 달 뒤에 주식을 950원에 매입하겠다.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약정만 맺는 거죠. 근데 어디서? 장외에서. 그러면 이게 선도 거래가 됩니다. 선도는 장외 거래니까. 근데 950원에 한 달 뒤에 주식을 사겠다고 어디서? 거래소 안에서 약정 맺으면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선도나 선물은 이제 그 예약 거래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미리 예약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주식을 950원에 매수할 권리를 50원 주고, 이게 프리미엄이죠? 권리값. 이게 옵션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옵션이다. 그러면은 이걸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950원에 살 수도 있고, 권리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분하고 950원을 교환하기로 했다. 초딩 문제를 만들어 놨죠, 제가. 이게 이제 수합이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이게 다 미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사고 파는 계약.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선물부터 우리 이제 정리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교재 나오죠. 자, 이제 선물이 갖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 자, 이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맞춰야 돼요. 이제. 선물이 갖는 장점이, 선물은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리스크 전가 기능이 있고 효율성을 증대시켜주고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선물 가격이 미래 가격이란 말이에요. 현물 가격은 지금 시세잖아요. 선물은 미래를 사고 파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선물 가격을 보면 이 기초자산 미래 가격을 암시하는 거예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래서 선물은 미래가 반영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미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정확한 미래 가격을 거래할 수는 없겠죠. 예. 그 가격도 변하는 거니까. 하지만 미래 가격 발견 기능을 이제 갖는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요것 때문에 파생상 나왔다고 그랬어요. 위험 관리하려고. 그 리스크 전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미래 예상이 다른 투자자 사이에 위험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위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생상 보면 한쪽은 올라간다고 보고 한쪽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견해가 다를 때, 그럴 때 계약 체결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 위험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 이 위험이 소멸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통해서 위험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는 항상 시장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내가 선물 거래를 통해서 떠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 소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물 주식이 갖고 있는 위험을 선물로 떠넘기거나 선물 내에서 해자들의 위험을 투기 거래자한테 떠넘기거나 이렇게 리스크를 이전시키는 거래를 하는 거지 소멸시키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 우리가 현물하고 선물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걔네들 불균형이 생겼을 때 하는 게 항상 차익 거래예요, 여러분. 균형이 깨질 때 하는 게 차익 거래인데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왜곡되면은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불균형을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주가의 선물, 이걸 많이 거래하는데 우리 코스피 200 선물 들어보셨죠? 코스피 200 선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가의 선물인데요.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적은 비용으로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장에 2,000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다 투자한다는 건 개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냥 주가 선물에 투자하면 그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와요. 코스피 200이니까 200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또 가격이 빠질 때, 주가가 빠질 때 쉽게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내려고 그러면 공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을 빌려서 팔아놔야 되는데 이 공매는 제한이 있죠, 여러분. 우리 정부가 공매를 제한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막 조절해요. 그런데 선물은 빠질 때 그냥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돼요. 올라갈 땐 매수, 떨어질 땐 미리 파는 매도.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절감된다. 여기서 시험에 나면 이게 소멸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선물 거래 이제 개요 이렇게 나오죠, 교재에. 그러니까 선물에 여기 이제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미래를 작업하는 건데요. 이제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 때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이게 선물 가격이에요, 여러분. 미리 정한 가격이 선물 가격인데 이걸로 팔겠다,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약 거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약 거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파는 게 아니고 뭐 3개월 후, 뭐는 1년 후에 사고팔기로 지금 약정을 맺어놓는 거다. 가격을 지금 정해가지고. 근데 그 정하는 가격이 미래 가격을 미리 정해가지고 미래에 사고팔고 물건 주고받고 이게 선물이에요. 예약 거래 떠올리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장내에서 거래된다고 그랬어요. 이 선물은 선물이란 말이 붙으면 반드시 거래소 안에서 장내에서 거래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신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금 일일 정산,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선물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할 때는 증거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일 정산을 받아요. 증거금이라는 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원래 파생상품은 지금 계약만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만 체결하는 건데 우리 예약할 때도 일종의 보증금 내잖아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래서 이게 선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보증금이니까 내가 100을 거래할 때 100을 증거금으로 내라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100을 거래할 때 이게 이제 선물 종류마다 증거금률이 천차만별인데 뭐 10% 받는 것도 있고 5% 받는 것도 있고 거래소가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일 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반대매매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는데 주식처럼 선물 거래할 때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고 그걸 이제 중도 청산하는 걸 반대매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포지션을 갖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 자체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만기 때 한 번에 주고받으면 너무 큰 돈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이행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강제로 하루치씩 이렇게 강제 정산을 해요. 오늘 선물 종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 현재 이렇냐 땄냐 이 계좌별로 이익 손실을 거래소가 계산해가지고 이익난 계좌, 손실난 계좌에서 돈을 빼갖고 이익난 계좌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일 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 쳤어요. 기분은 좋지만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처분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은 처분하지 않아도 내가 매도했을 때 이익을 봤으면 그 다음날 하루치 이익이 들어와요. 손에 났으면 빠져나가고. 그게 주식하고 좀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증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증거금. 자, 증거금도 개시증거금이란 말이 있고 유지증거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내는 거죠. 근데 개시증거금을 투자자들이 내는 겁니다.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여러분, 선물을 매수한다는 건 뭐냐면 미리 사기로 계약을 맺는 거고요. 매도는 미리 팔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도하고 선물 매도는 개념이 달라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장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처분하고. 근데 선물 매도는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파는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장을 빠져나오는 거는 반대매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매매. 매수하든 매도하든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땐 반대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수자든 매도자든 이제 개시증거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이 개시증거금이 없으면 주문이 안 나가요. 자, 요걸 내는데 여기 유지증거금은 뭐냐면 일종의 인계점이에요. 이거는 내는 게 아니고 전산에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거금을 냈는데 이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 밑으로 이게 떨어지면 그러면 증거금을 또 내야 돼요. 인계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 이하로 증거금 잔고가 내가 이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일정산에서 손해보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만약에 증거금이 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계좌 잔고가 그럼 이제 추가 조치를 발동해요. 또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달러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교재에 그 달러 선물 사례가 나와 있죠. 지금 이게 그 선물 가격이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데 이게 이제 1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 이게 달러 선물 가격이 되는 거예요. 95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달러 선물 가격이 지금 1,200원 할 때, 1달러 시세가 1,200원 할 때, 내가 이제 매수하든 매도하겠다 이것을. 매수한다는 건 항상 뭐다? 1,200원보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거예요. 주식과 개념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매도자는 뭐다? 1,200원보다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 계약을 내가 거래한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얼마를 거래하는 거냐. 액면 금액할 때 이 선물 가격에다가 승수에다가 이제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우리 법규에서 그거 있잖아요. 위험평가액 계산할 때 선물하고 옵션하고 그 곱하는 게 달랐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걸 3개를 곱해갖고 거래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평가액이었잖아요. 선물 가격, 그리고 이게 이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승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계약이라고 불러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계약만 만약에 내가 매수 매도한다 그랬을 때, 자, 1,200원, 그리고 이게 묶음이 10,000달러입니다. 달러 선물은 한 계약이 10,000달러를 사고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는 지워지고, 이제 원화가 돼요. 한 계약 그러면 그게 10,000배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1,200만원. 그러니까 달러 선물 한 계약만 사도 실제 이제 가치는 1,200만 원을 거래한 거다. 근데 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증거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개시증거금. 근데 개시증거금률이 4.5%라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4.5%일 때 그러면 1,200만 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1,20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현물 거래를 때. 근데 그거에 4.5% 요것만 이제 보증금으로 맡기면 계좌에 돈이 있으면 1,200만 원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54만 원. 그럼 요걸 내는 거고요. 유지증거금은 내는 게 아닙니다. 요게 이제 3%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36만 원 이렇게 되면 54만 원을 냈는데 이게 3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내 계좌 잔고가 그러면 이제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의미. 자, 이제 추가 조치라는 말을 봐볼게요. 이게 이제 마진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증거금이 영어로 마진입니다. 마진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증거금을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거래소가. 너 증거금이 부족해서 보증금 역할을 못하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자, 추가 조치 마진콜은 무슨 뜻이다? 증거금 수준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투자자들한테. 자, 2번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발동하냐?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는 거냐? 자, 일일 정산을 이제 매일 했을 때 증거금 잔고 수준이 이제 증거금 잔고예요. 요게 유지증거금입니다. 개시증거금이 아니고 유지증거금 요게 이제 인계점이니까 요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조치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주문낼 때까지 즉 개시증거금까지 증거금을 채워놔야 돼요. 자, 유지 밑으로 떨어지면 개시 수준까지 채워놔야 된다. 이게 마진콜입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자, 개시 증거금을 내가 100을 냈다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100이라는 증거금을 이제 내고 선물을 투자를 했다. 근데 이제 유지 증거금은 75로 이렇게 세팅이 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줄어가지고 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마진콜 당하는 거죠. 자, 1일 정산 후 내 계좌의 증거금 수준이 지금 60이 됐다면 마진콜 당하겠냐 안 당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를 비교해야죠? 지금 증거금 잔고와 요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요거보다 작잖아요. 남은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진콜 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추가 증거금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물으면 40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100까지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 75까지 메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냈던 개시증권까지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60에서 100까지 갭이니까 40을 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래소가 선물 거래할 때 증거금 제도를 만들어 갖고 이제 깡통 나는 계좌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별표 치겠습니다. 지금 요거 시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 판단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는데 이거나 맞히자는 겁니다. 별표. 됐나요? 자, 선물은 옵션은 아닌데요. 선물은 증거금 일일정산 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거래소가.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도입한 거냐면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도입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째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즉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교재 이번에 이제 선도거래란 말이 있죠, 여러분. 선도거래가 영어로 이제 포워드 거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장외거래입니다. 예약거래라는 측면에서는 선물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약할 때 상대방 이렇게 찾아갖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험이 크다 보니까, 상대방 위험이 크다 보니까 이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외에서 거래된다는 건 영어로 포워드. 그럼 이 선도거래의 대표적인 게 이 선물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처음에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선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환이라는 것은 이제 화폐를 교환한다 그래서 환자를 붙인 거고, 그럼 선물 거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포워드인데 이제 누가 처음에 이걸 선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선도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선물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외파생, 선도거래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선도거래인데, 이게 선물하니 그러니까 외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만기를 정해놓고 미래의 달러를 사고 팔자. 이렇게 미리 약정을 맺는 건데, 그러니까 환해지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게 선물환이란 말이에요. 환해지할 때. 자, 여기 예제를 보겠습니다. A기업이 그러니까 수출 수입업자가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환해지할 때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수출업자입니다. A기업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인데요. 90일 후에 수출대금 100만 달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아가지고 100만 달러 들어올 예정이다. 얘는 환율 시세가 지금 90일 후에 변하는 게 걱정된다. 얘는 뭐가 걱정될까요, 여러분?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게 환영이죠? 이게 걱정되는 거죠. 왜냐면 달러가 들어올 돈인데 달러 가치 떨어지면 환손실 나는 거니까. 이게 걱정이 돼갖고 현재 봤더니 1달러 1200원에 이렇게 이제 약정을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은행하고 1200원에 100만 달러를 매도하는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타당하죠? 수출업자는 여러분 달러를 미리 팔아놔야 이게 해지예요. 사놓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수입업자가 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90일 후에 실제 달러 가치가 즉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1200원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1200원으로. 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 만기 때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1200원에 사고 팔기로 약정했는데 떨어졌을 때 실제로 만기 때 현물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기업이 매도해놓은 자 아닙니까? 이 은행이 달러를 사기로 한 거고, 그러면 미리 팔아놓은 요 A기업, 수출업자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1000원으로 떨어진 달러를 나는 1200원에 파는 거 아닙니까? 미리 12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달러당 200원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때 가보면 90일 후에 달러를 처분할 때 1000원씩 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선물한 매도에서 200원 득을 봤으니까 1200원이 확보되는 거죠. 매수자는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1200원에 사놨는데 싸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로섬이에요, 여러분. 둘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자, 이번에는 올랐어요. 1200원보다 이렇게 50원 오르면 그러면 A기업은 손해죠. 매도자는. 올랐으니까 매도자가 손해예요. 50원. 매수자는 이득이에요. 어찌됐든 제로섬. 그래서
실제로 이제 1,200원. 실제 환율이 이렇게 변했더라도 1,200원으로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로.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선물한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교재에 이제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 선도거래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95페이지 교재 갖고 계시죠? 그 증거금, 그거는 시험에 반드시 대비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증거금. 어떤 건 할 때, 거기 뭐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그래서 페이지 넘기면 그 상단에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얼마의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되냐, 이제 그거 남은 마치자 그랬고요. 거기 이제 거래 시나리오 분석이라 그래서 쭉 나오는 거, 요거는 과감하게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공부 목적으로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출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략한다는 거고요. 102페이지에 이제 선도거래, 글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105페이지, 우측에 4번, 선도거래의 일반적 특징. 요것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별표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마치자. 일단 선도는 장외거래라는 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선도거래, 영어로 포워드, 그러면 장외, 1대1. 자, 선도거래를 통해서 결국 이제 위험회피 하려고 나온 거니까 선물이든 선도든 파생상품은 위험 회피 효과를 거두려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미리 정해 놓음으로써. 특히 여러분 이제 가격이 폭락할 때 기업이 만약에 파산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럴 때 미리 매도해 놓는단 말이에요. 앞서 그 수출 기업이 100만 달러 들어오는데 만약에 달러가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이게 선물안을 매도해 놓게 되면 파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이거나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비해서 위험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제로섬, 한쪽이 이득 보면 파생상품, 한쪽은 그만큼 손실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수 매도자 간의 머니게임 형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반대 상대방은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불이행염이 이제 많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손해본 쪽에서 안 줄 수가 있잖아요. 부도나 파산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선도거래는 장외거래에서 계약 불이행위험. 이게 다른 말로 신용위험이란 말이에요. 상대방 위험. 존재하는 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선물은 증거금을 받고 일일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주고받지 않고 매일 강제로 이렇게 주고받게끔 거래소가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물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선물은 미래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하고 관련은 있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물 가격, 미래 가격을 만들어내냐. 그게 이제 교재에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그 순서를 좀 달리해서 여러분 어디를 펴놓으시냐면 그 107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그 시기 있죠. 그게 선물 가격 구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페이지 넘기면 그 예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그거를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재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럼 어려워가지고, 일단 이제 그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일단 선물 가격은요, 보유비용 모형으로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보유비용. 이 보유비용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시세에다가 보유비용을 계산해갖고 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요때 계약을 맺었다라고 쳐볼게요. 사겠다, 팔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행은 요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물 가격이 100이다 이렇게 볼게요. 현물을 S라고 쓰니까. 그럼 지금 사고 팔면 100에 사고 팔잖아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요때 사고 팔겠다고 미리 약정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 가격이 100은 아니다 말이에요. 100에다가 뭔가를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알파가 보유비용이라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이 현물에서 발생하는 이제 득과 실, 그 보유 비용을 이제 합해가지고 보유 비용은 통상 양액값이 나오는데 이게 음액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액값이 나오면 결국은 빼는 거고요. 양액값이 나오면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여러분 그 보유 비용을 합산해서 공식을 도출해낸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선물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네 가지 팩터가 있어야 됩니다. S 플러스 S. 교재는 이걸 이제 S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걸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현물 가격에다가 현물 곱하기 R-D 가로 닫고 365분의 T. 그러니까 SRDT. 요 네 가지 수치를 알아야 선물 가격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요게 시험에 나면 요 두 가지가 날 거예요. 주가의 선물일 때하고 통화 선물일 때하고. 자, 주가 지수 선물일 때 요 S라는 것은 현재 주가 지수고요. 요 R이 이자율입니다. 몇 퍼센트냐? 이자율. 그 다음에 요 뒤에 빼는 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그걸 갖고 계산하는 건 만기죠, 만기. 만기가 3개월 남았으면 그냥 4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리인데 이게 이제 연율로 들어가니까 1할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이 통화 선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1 통화 선물이다 그러면은 달러 금리하고 원화 금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S는 현물 환율이 들어가고요. 요 R 더하는 데 들어가는 게 자국 금리예요. 원화 금리. 여기 빼는 데 들어가는 게 외화 금리입니다. 달러 금리.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공식은 하나인데 이 팩터 값이 의미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물 가격은 요거 네 가지 중에 비례, 반비례, 비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현 선물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해요. 연계돼서 이자율하고 비례 관계고 배당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여기 달러 금리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리고 만기하고 비례 관계. 결국 이게 보유 비용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여기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보유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해요. 베이시스. F와 S의 차. 그게 베이시스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그게 그 사례가 저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 그 주가 지수 선물일 거예요, 여러분. 자, 코스피 200 지수가 100포인트라 가정하고요. 요게 이제 현물이죠. S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여 만기는 91일 남았다. 요게 T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이자율이 4%다. 이게 이제 R이죠. 배당 2%, 금리는 항상 연율이니까 이랬을 때 91일 후에 만기가 되는 코스피 100 선물 가격을 계산해봐라. 이론 가격을. 그러면 그 공식에 대입해야 돼요. S 자리에다가 100 더하기 100 가로 이자율부터 0.04 곱하고 빼기 배당이 2%라 해서 0.02 가로 닫고 이거 연율인데 만기가 지금 91일이니까 여기를 365분의 91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만 이렇게까지 요구 안 해요. 그냥 4분의 1. 3개월이니까 그냥 4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만 알고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하나를 더 볼게요, 여러분. $1, 이제 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현물 환율이 1,200원이고, 그럼 1달러 1,200원이라는 뜻이죠. 달러 금리가 2%, 원화 금리가 4%. 그럼 1년 만기라고 그랬네요. 1년 만기. 선물 환율은 얼마가 돼야 되냐? 그럼 1,200원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통화 금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자, 현물 환율 1,200 더하기 1,200 가로. 자, 여기 더해주는 게 뭐 들어가는 거예요? 원화 금리. R 자리에 원화 금리 들어가야죠. 4%. 뒤에 빼주는 게 달러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0.02. 그리고 여기 뒤에 1년물이니까 이제 안 곱한 거죠? 1이니까. 그러면 1224원. 이렇게 달러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원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미래 환율을 계산해 보면요. 현물 환율보다 이렇게 할증돼서 나옵니다. 1200원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죠. 수학 원리상. 앞에가 크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봤는데, 선물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봤는데, 그럼 이게 매번 출제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표까지는 안 치겠습니다. 어려우시면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시험 직전에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따로 정리하시고요. 이걸 꼭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맞춤 발화할 때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는 안 치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예, 선물 첫째 시간, 이 정도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할만하신 거죠? 제가 강조한 거, 증거근 계산하는 거, 뭐 경제적, 증거근 계산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든지, 뭐 선도거래 특징이라든지, 그 정도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